이 정도 모였는데 이제 강의실이 좀 크긴 한데 저는 뭐 지금까지 10명 이내의 대학원 세미나 수업도 해보고 뭐 심지어 학부 수업인데 1,700명도 모아놓고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강의실에 뭐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어도 뭐 다 적응이 됩니다. 교생활 28년 차에 무슨 경험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걱정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여기에 어쨌든 이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들여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앉아 계신 동안에는 뭐 한 1시간 반, 길면 2시간.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을 한 30분 정도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좀 열심히 좀 듣고 뭐 느끼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호적 조사 좀 할게요. 난 지금 경제학을 전공 내지 부전공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 예. 나는 대학원생이다. 별로 없고 학부생이 대부분 그래요. 좋습니다. 예. 얘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 거죠. 어디 가면 교수님 경제학 교수 맞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왜? 소속이 어디죠?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대학원에서 경제학? 이제 이런 아직까지도 이런 약간 시대착오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오기 전에 13년 동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시작해서 정교수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경제, 혹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에서 온 학생 있어? 한양대 한 명도 없구나. 참. 저는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 졸업생이, 제 수업 들은 졸업생이 와가지고 엄청 반갑게 만나고 했는데 그래요. 하여간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학은 익숙하고,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환경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자들을 키워낼 정도로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과에서는 융합이란 얘기 별로 안 할 거예요. 워낙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자부심도 교수님이 워낙 강하고, 제가 학부 1학년 때부터 경제학을 벌써 41년째 하니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 자부심 많은 교수님들, 또 뭐 그냥 공부도 내가 최고 막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많은 곳이 경제학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은 엄청나게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경제학이 그런 어떤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아까 뭐 비디오 보니까 정책 믹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의 이런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융합적인 접근, 그러니까 경제학이 충분한 지식과 해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3년 동안 고통받은 이 코로나 질병 위기에 대처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동시에 지금 제가 평생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경제학 하나만으로는 거의 너무 초라합니다. 경제학 하나만으로는 이 엄청난 인류가 21세기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일컫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의 역할이 있지만 전부는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경제학계에 오랫동안 있다가 뭐 지금도 경제학에서 활동하지만 환경대학원에 와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니까 경제학계에 있으면서 경제학이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가 절대 아니고 그냥 원 오브 댐이더라고요. 여기에는 도시계획학을 하는 분도 있고 사회학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생태학을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학문은 경제학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겸손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떠나서 환경대학원에 온 경험은 나로서는 어떤 학문의 어떤 그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이제 정년을 한 6년 정도 남긴 이 시점에 많이 느끼게 돼요. 여기 혹시 아마 저만큼 학부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경제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낀 학생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회의를 많이 느꼈으면 이 자리에 안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경제학 교수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왔을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8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경제학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왔다가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기사 회생해서 찾고 찾은 분야가 환경, 기후, 에너지, 지속 가능 이제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좀 궁금하기도 할 것 같은데 강의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 짐작도 해보시고 끝나고 궁금하면 뭐든지 좋으니까 뭐든지 이게 뭐 학술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과 같은 그런 우리 관계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학교에서도 저는 학부 수업 또 대학원 수업을 매 학기 2과목씩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학부생, 대학원생 다 익숙합니다. 자, 경제 언어로 기후 말하기 이거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본 김민경 조사역께서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의 주요 챕터 제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책 이걸 생각을 했는데 아주 써놓고도 잘 쓴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게 이제 뽑아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기후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아마 이런 수업을 얼마큼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기후의 언어로 경제를 말하는 이제 이것은 기후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를 바꾸고 있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앞에 것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기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앞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아마 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금방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강의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세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내가 자라왔던 시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 어딜 것 같으세요? 응? 제 앞에 끄떡끄떡 하는데 어디예요? 어디? 뭐 둘 중에 한 명 얘기하면 돼요. 어디? 아니, 서울이지 그럼. 서울에 어디? 한강. 한강으로 인물이 흘러가긴 하는데 한강에 뭐 우리 서울의 지천 어디죠? 청계천. 예, 지금 청계천은 이렇지 않죠. 지금 청계천의 역사를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청계천은 이제 이미 2007년 8년에 천지개벽해가지고 이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죠. 전기로 물을 끌어와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일명 누워있는 분수예요. 누워있는 분수,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인공 하천이죠. 옛날 60년대 내가 태어났을 즈음에는 청계천의 모습은 저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개도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저래요. 못 살면 강은 오염, 못 살면 강은 오염돼 있다. 만고불변의 거의 법칙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이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60년대는 저런 모습이었죠. 60년대 후반에 정부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여기에 살던 이 판자촌에 살던 분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어디로 이주시켰는지 알아요?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예, 성남이 바로 분당은 지금 뭐 천국 아래 분당 뭐 이런 천당 아래 분당 이런 말을 하지만 그 같은 성남시에 있는 거기는 60년대 후반에 여기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요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청계천이면은 전 종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제 제일 못 살던 통계 하나만 제시할게요. 내가 3월 초에 이제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학술 대회 갔다 왔어요. 갔더니 이제 인도에서 잘 나간다는 경제학자는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도가 14억 명 이제 전 세계 원탑이잖아요 인구로. 내가 좀 말을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 할게요. 원래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14억 명이 넘는데 거기서 경제학하는 사람들을 추리구출해서 거기 왔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14억 명 중에 추리구출인 사람들이니까. 거기 사람들은 또 뭐 옛날 영국 식민지에서 영어도 잘하고 이래서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아주 손에 꼽는 몇 개 대학 다 출신들이에요. 일단 영국은 케임브리지 아니면 옥스포드, 미국은 MIT 아니면 하버드 아니면 프린스턴 아니면 시카고 아니면 예일입니다.
그 졸업한 박사 졸업한 사람이 거기 드글드글하고 첫 번째 직장이 주로 월드뱅크 아니면 IMF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정부 요직도 하고 뭐 이제 주로 시니어들이 이제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 2박 3일 동안 막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뭐 영국 인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어떤 경제 성장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한번 월드뱅크 보고서를 찾아봤다. 그냥 구글 들어가 찾아도 됩니다. 61년도 기준, 1961년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는 역시 인도예요. 1인당 당시 소득이 86달러. 대한민국이 밑에서 두 번째였더라고요. 94달러. 61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아시겠죠. 그때 이제 우리 한강 이 서울의 청계천의 모습이에요. 이때 태어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고 뭐 우리 집도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때 한 서울로 막 편입된 서울의 가장 변두리에서 살아서 이제 비만 오면은 이제 이 물이 그냥 집 안으로 들이차고 뭐 벼룩 이제 빈대 세례 받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아유 옛날 얘기 뭐 자랑 사람은 왜 하냐 이제 이러니까 하여간 그런 시절이었어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1962년부터 91년까지 이 3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번에 걸쳐 하잖아요. 그죠? 이 30년 동안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9.6%입니다. 뭐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 이전에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성장률을 구가했던, 중국이 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9% 성장했거든요. 매년. 한국이 9.6%. 그래서 30년을 간 나라예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면 무조건 공장 그립니다. 그리고 그때 포스터에 위아래 주제가 딱 있어요. 우리의 소원, 통일 아니고 우리의 소원 수출 100억 달러. 그러면 꼭 공장 그리고 공장에다가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림을 꼭 그려요. 그러면 이제 잘 그렸다고 이제 가작도 주고 뭐 우상도 주고 뭐 이랬던, 이제 내가 10대 시절을 저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제학이라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너무 못 살아 한국이.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면 좀 한국을 보란 듯이 잘 살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경제학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저의 어린 시절 이건 특별한 경험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경험을 공유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산 뒤에도 좀 사진이 나오지만 워낙 못 살던 시절에 그냥 산도 헐벗고 이랬는데, 당시에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이 조림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을 가르쳐 보면은 우리나라 산이 원래 이렇게 산에 나무도 많고 울창한가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자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산에다가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심으면서 제 부친께서도 여기에 엄청 좀 꽂히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시던 사업은 좀 뒤천 산에 나무 심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저 데리고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봄이면 저를 데리고 서울에서 4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나도 아마 한 몇천 그루는 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합치니까 제 조합이 딱 나오죠. 경제학을 하는데 뭔가 자연과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많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 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도 한양대 때, 서울대 때 다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 이제 국가적인 지속 가능 발전보다 나 개인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고민할 때 나는 20년 동안 대학 가기 전에 무슨 삶을 살아왔나?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거기서 어떤 걸 느끼고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나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자신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 이 10대 때 겪었던 이 경험들이 지금 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뭔가 풀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대학 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그 앞에 얘기하는 이제 경제의 언어로 기후 말하기입니다. 경제의 언어로 기후 말하기를 잠깐 내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때 기후는 뭐 환경을 당연히 이제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은 없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경제원론, 경제개론 들으면은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시장이 두 종류가 있다. 여러분 40년 전에 내가 이걸 배웠습니다. 82년도 3월이에요.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세상에는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다. 그러면서 돈은 어떻게 흐르고 물건은 어디로 흐른다. 이걸 딱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막 그걸 딱 듣는 순간 막 의문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의문점이. 일단 아니 세상을 저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나? 이러면 경제학의 답변은 뭐죠? 원래 모형은 단순해야 한다. 이제 이게 답 아니에요. 정답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뭔가 여기에 빠져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에 뭔가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 또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가게가 저 기업이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제적 인간, 뭐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인간.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게 이제 경제학 원론과 미시경제학이 앞으로 쭉 가는 챕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뭔가 이게 갈증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나 자신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 나 자신이 나의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나?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경제학과 내가 경제학을 학과를 나와서 어떤 나의 어떤 커리어에 좀 안정성이 있고 좀 더 어떤 뭔가 나의 소득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 분야로 내가 경제학을 택했나? 별로 그렇게 의사결정 안 한 거 같고 그렇게 또 집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것 같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기업은 저렇게 산다고 얘기를 딱 하니까 영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서 거부감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학부 때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되면서 내가 경제학을 업으로 할까 아니면 딴 길을 갈까? 많이 이제 좀 흥미도 잃고 실망도 하고 성적도 안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경제학과 성적이 안 좋으면 절대 실망하지 말라. 목욕 교수도 됩니다, 저처럼. 그래서 별로 성적이 안 좋아하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뭔가 환경이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인간적인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논문은 못 찾았는데 이제 유학 가서 이런저런 논문을 접하다 보니 이런 거를 아주 일원화한 논문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아마 경제학을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American Economic Review라는 학술지를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이게 이제 나름 미국의 우리나라 한국 경제학회 학술지 공식 학술지인데 이게 미국 경제학회 공식 학술지인데 뭐 상당히 좋은 학술지로 돼 있고 뭐 거의 탑이죠. 그래서 거의 거기 이제 게재하려면 거의 리젝트 먹고 이제 투고하면 이런 저널인데 거기에 1969년 정확히 1969년에 물질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이 딱 형상화돼서 논문화 이제 당시에 60년대는 여러분 경제학을 조금 많이 배웠으면 알겠지만 일반 균형 모형의 시대 아니 60년대가 그죠? 들어봤죠? 뭐 드브루니 뭐 에로우니 막 이런 수학의 천재급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냥 막 일반 균형 모형 막 쫙 풀고 막 그 증명하라면 인생 평생이 딱 한 번 하거든요. 박사과정 때 후생 경쟁 제일 정리 이거 너무 괴로워요 정말 정리 이거를 증명하는 게 60년대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환경이 가계와 기업의 플러스 제3의 경제 주체로서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풀어가는 논문을 접하게 됐는데 바로 이거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얘네 나무도 심고 막 뭔가 이게 환경과 경제가 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좀 머릿속이 혼란스럽던 것이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클리어가 되고 뭐 이거 하려면 좀 우리 아주 완전히 순수 문과생들은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봐요. 내가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과 같은 물리학적 법칙에 기반해서 이 논문도 사실은 그래서 경제학자와 물리학자와 생태학자가 같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그러니까 이미 60년대 후반에 이러한 경제학에서도 융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78년도에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기후변화의 경제학의 첫 시초가 되는 논문이 예일대 교수로부터 나와요. 롤드하우스라고 하는. 롤드하우스 들어본 학생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명하죠? 두 가지로 유명하죠. 사무엘슨의 뭐라고 했어요? 노벨상? 네, 노벨상도 받았어요. 네, 사무엘슨의 경제학에 나중에 공저자가 돼서 유명하고, 그 유명한 에코노믹스 그 책, 맨큐 책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경제학 원론책, 그 나중에 공저자가 됐고 2018년도에 드디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환경 또는 기후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일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그게 이제 2018년 노벨상으로서 확인이 됐죠. 하여튼 한번 이거 보세요. 내가 자세히 설명은 뭐 안 하겠지만 대충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가계 기업에다가 저 위에 자연환경을 집어넣고, 뭔가 기존의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경제계, 이 시장이 자연환경과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화살표는요, 앞에서 봤던 돈과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고, 재이용, 재활용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 그게 소비가 됐든 생산이 됐든 언젠가는 모든 것은 다 폐기물이 돼서 시장 밖으로 유출되게 돼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그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로 재활용, 재이용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책을 봐도 좋고 구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원래 앞에 이거 보여줄 때 나중에 이제 경제학 원론 후반부 가면 뭐예요? 여기에 이제 제3의 경제 주체 정부가 들어온다 이거죠. 정부 시장 실패하면서 정부가 딱 들어오는데, 나는 정부 이전에 자연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게 결국 인간의 경제 활동과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논문을 이미 벌써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벌써 그런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좀 앞으로 탐구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 경제학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이 두 분을 다 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 오른쪽은 그 유명한 누구죠? 케인스죠, 케인스. 왼쪽은 역시 또 그 유명한 멜더스. 이 두 분을 내가 왜 보여줄까요? 왼쪽에 있는 분은 역사상 최고의 경제학계의 비관론자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역사상 최고의 낙관론자입니다. 아주 극단적 낙관주의자의 표상을 우리 케인스께서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뭐 다 영국에 있는 분들이고 출신이고 뭐 다 아는데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이제 그러저러한 이유로 이 멜더스는 인류의 삶은 되게 피폐하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1798년도에 나온 인구론에서 이제 열심히 적죠. 한번 구글 들어가면 책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봐요. 그 책 읽어보면 생각이 가다 여기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멜더스가 사실은 성공의 사제입니다. 사제. 목사죠, 목사님으로서 이제 경제학적인 책도 쓰고 했는데, 이분 책 후반부에 가잖아요. 되게 섬뜩해요. 돈 없는 빈곤층은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저히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자꾸 애 낳는 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우생학이 나왔다, 이런 학술적으로는 그런 평가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차별을 하는 거죠. 못난 놈은 애도 낳지 마라, 이제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 또는 난 분노한다, 이런 아마 상당히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멜더스의 주장은 맞았습니까? 사실은 식량 생산에 있어서는 틀렸죠. 왜냐하면 식량 부문에 있어서의 엄청난 녹색혁명을 사실은 기술혁신, 기술이란 것이 경제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인데 많이 생각 못하는 거죠. 사실 그 시대에 스미스나 이런 분들이는 그렇게까지 또 어떤 기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에도 사실 멜더스는 상당히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학 체감 법칙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인구 증가는 거의 연평균 3%에 가까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 너무 격세지감이죠.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 걸 걱정하는 상황이니까. 자, 저 오른쪽
케인스는 여러분 케인스는 20세기 가장 논쟁적이고 유명한 경제학자고 저도 상당히 케인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경제학의 3대 학자 그러면 스미스, 막스, 케인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케인스가 혹시 여러분 1928년도에 쓴 논문도 아닌 거의 예언서 같아요. 학자한테 예언서 썼다고는 좀 이상하지만 1928년도에 우리 후손이 살아갈 미래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구글 들어가면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 근거 없이 앞으로 100년 내에 전 세계의 빈곤 문제는 사라진다. Poverty will be gone.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100년이면 이제 2028년인데 앞으로 5년 남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빈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말고 있죠? 여러분은 여기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30분을 못 사는 세대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런데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게 94년도입니다. 근데 5년을 버텼어요. 핸드폰 없이. 근데 어떤 압박이 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걸 제일 싫어해서 경제학이 처음에 회의감이 들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고 왜 내가 이기적이냐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되지 않냐.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굴복해서 이제 핸드폰을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핸드폰이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도 전기란 게 뭔지를 모르는 핸드폰은커녕 전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10억 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평생 아마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제기구에 가서 정말 개도국에 일을 하지 않는 한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개도국 가면은 적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막 소형 태양광 발전기 또 아주 초소형 수력 발전기도 있어요. 초소형 수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핸드폰은커녕 말 그대로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케인스는 본인의 어떤 이 경제 이론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런 거 없다. 삶의 질이 8배나 좋아지고 세상에 빈곤은 없다. 이런 이제 예언서 같은 걸 썼는데 사실은 너무 낙관적이었죠. 저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에로 같은 분도 요새 기후 변화 경제학을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할아버지시지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이제 경제학계 대가들도 이 기후 문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후 문제에서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비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고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멜더스 이후에 면면이 흐르는 경제학의 비관주의가 있죠, 그죠? 죄번스 알죠? 여러분 들어봤죠? 죄번스라고 그 유명한 이른바 그 한계유형 혁명의 이제 1세대인데 이분이 사실은 영국에서 그 활동하면서 30인가 29인가 30살에 책을 써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책 내용이 뭐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석탄이 고갈된다. 석탄이 고갈된다. 라는 책을 써서 이제 일약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예언에 따르면 50년 내에 영국의 석탄 매장량은 고갈된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거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40대 이제 좀 일찍 돌아갔는데 굉장히 성향이 비관주의인 것 같아요. 성향이. 왜냐하면 이분이 책도 그런 책을 썼고 종이도 모으기 시작했다는 얘기 알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종이를 왜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펄프의 고갈을 걱정해서. 근데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펄프가 없으면 어때요? 논문을 못 쓰잖아. 책도 못 쓰고. 종이가 없으니까. 또 종이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모아서 내가 논문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케인스가 이 자기의 대선배죠. 학계에 죄번스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손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모은 종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이 엄청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학자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가 경제학을 보는 시각도 사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 정도 일반 경제 현상을 볼 때도 비관과 낙관을 오가는 현상들이 많이 존재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과학자들은 거의 끝났다. 여러분들까지는 버티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계속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텐데 예를 들어 2300년이 되면 앞으로 우리 저의 이제 한 9세대 후, 8세대, 9세대 후에는 2300년이 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은 최소 3m, 최소 3m 상승, 6m까지 상승 가능. 뭐 일본은 뭐 어지간히 높게 방파제를 쌓지 않는 한 뭐 거의 잠길 수 있고 전체가 한반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아니 300년 후에 해수면이 그렇게 높아진다는데 여러분 잠 안 올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될까는 걱정해서 잠 못 자도 기후변화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의 호라이즌이란 게 인간이 뭐 우리 할인율 이 행동경제학적으로 추정해 보면 다 그렇게 나오죠. 한 1년 뒤도 거의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길게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이런 책임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경제활동이 앞으로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조금의 고민이라도 최소한 멀리 안 가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내 자식이 살아갈 세상 이런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자, 이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작년에 차이나 클래스 나왔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차이나 클래스 나가서 이제 이거를 첫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아마 그때 TV 본 학생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보여줬더니 막 앞에서 이저 8명의 패널이 또 패널들은 약간 연예인들이니까 막 엄청 막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저거 뭐예요? 막 그러고 막 무서워요? 막 하나도 무섭지는 않은데 또 무섭다 그러고 뭐 하여튼 재밌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신나게 강의를 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사일런트는 뜻이 뭐죠? 침묵에 알 거고 하이웨이는 뭐예요? 고속도로죠. 맨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침묵의 고속도로 사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죠? 혹시 나는 The Silent Highwayman의 뜻을 알겠다. 제가 정말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직접 사가지고 드릴게요. 끝나고. Silent Highwayman의 뜻을 나는 알겠다. 빨리 검색해보면 하이웨이맨의 저 단어가 한 단어로 나와요. 하이웨이맨이 뜻이 뭔지 알아요? 이거 원어민도 잘 모르더라고. 원어민도 저게 노상강도란 뜻입니다. 하이웨이맨이. 그래서 이 그림을 두고 앞에 이 그림의 제목이 침묵의 노상강도라는 거예요. 야, 왜 침묵의 노상강도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 뭐 좀 눈치가 빠른 학생은 대충 짐작을 할 거예요. 자, 이 만평, 이거 이제 이런 걸 시사만평이라고 하죠. 이른바 이 시사만평 어느 나라에서 그렸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출판된 잡지에 실린 그림이겠습니까? 반응이 너무 없네 이게. 영국의 런던에서 발간된 더 펀치라고 하는 주간지에 실린 만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 만평이 나온 뒤로 한 컷짜리 만평을 카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영미권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그 임팩트가 컸던 그런 그림인 셈이죠. 아마 이 작가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겠습니까? 뭐 21세기는 당연히 아니고 20세기도 아니에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 중반. 1858년 8월에 영국에서 발간된 펀치라고 하는 주간지에 실린 한 컷짜리 만평이에요. 왜 그렸을까요? 짐작되죠, 대충. 짐작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엄청난 산업혁명과 기술혁신과 뭐 도시화와 뭐 성장 이런 시대에 런던의 템스강은 망가지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영국의 템스강은 망가지고 있다. 여러분 경제학과 학생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 아까 손 들은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기후나 환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뭐 경제학과 학생들이 뭐 기후와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글쎄 한 100명이면 글쎄 10명이 될까요? 지금 뭐 우리 때야 뭐 저밖에 없었고 경제과 들어갈 때 그때 졸업 정원제 이른바 졸업 정원제여서 320명이 경제과에 들어갔어요. 정말 아무나 다 왔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뭐 처음엔 나밖에 없었죠. 뭐 그런 때였으니까. 지금은 좀 늘긴 한 것 같아. 내가 학부 수업을 해보면 경제학 학생들이 꽤 들어요, 와서 수업을. 당시 아마 많은 뭐 우리 당시에 이런 경제학자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시에 경제학계 대가들 중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고발한 거죠. 이게 지금 뭐 성장 도시와 다 일자리 창출 다 좋은데 우리 템스강은 망가지고 있다. 저의 관심사는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경제 활동을 해서 환경과 두 개가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인과성이 있나, 이런 거를 연구를 그동안 이제 쭉 해왔는데, 맞아요. 이렇게 수질 오염이 심해졌는데 그냥 환경 파괴야 뭐 경제 활동의 결과 이제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 푸드네스 곡선 같은 것도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다시 누구의 역습을 가한다. 인간의 경제 활동에 역습을 가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점점 아주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최소한 나는 환경에 관심이 없어. 난 환경에 애정 별로 없어. 난 나무 별로 뭐 신경 안 써. 기후 내 관심 변수가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나의 경제 활동에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의 국가의 또는 지역의 인류의 경제 성장에 해를 가한다면 이거는 경제학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환경이 파괴됐는데 그것이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경제학도들에게서 금과 옥조니까 일단 경제 성장이 되면 불안해하잖아요. 자전거가 넘어지면 안 되듯이 달리다가.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악취가 발생해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제 영어로 The Great Stink입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스팅크가 뭐예요? 악취죠. 최악의 악취라는 그 1858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거죠. 사람이 왜 죽었겠어요? 이 물에 빠져서 물 근처에 안 갔겠죠.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저기에서 요새 코로나 팬데믹을 3년 겪었으니까 알 거예요. 이 오염된 물에서 시작되는 전염병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콜레라. 누가 얘기했어요? 콜레라. 작게 얘기했는데 내가 들었네.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이제 수인성 전염병으로 창궐을 해서 20년 동안에 런던 주변의 주민들이 32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건 좀 걱정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 잘 살려고 경제 활동했는데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거죠. 저 아래 저는 너무 통찰력 있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부제가 뭔지 보세요. 저거는 뭐 너무 쉬운 영어니까 너의 돈이냐, 너의 생명이냐. 자, 여러분 여기 경제학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으로 학부 수업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수업이 있었나요? 혹시 한번 돌아봐요. 원론이든 국제무역이든 미시경제든 재정학이든 화금론은 절대 얘기할 리가 없고 생명이란 단어를 언급한, 난 들어봤다. 아직도 없구나. 저 때는 당연히 없었겠죠, 생명이란 단어를.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평생의 나의 테마가 됐습니다. 돈이냐 생명이냐. 과연 인류는 뭘 위해 사나. 돈이냐 생명. 사실은 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죠. 기업도 돈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생명을 무시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생명을 무시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좀 무시해도 좋은데 후반부, 돈을 벌 수 없는 시대는, 이거는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경기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돈을 못 벌어? 기업이 망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목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거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 너무 그동안 생명을 무시하고 그냥 일로 매진 돈과 성장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명만이 다는 절대 아니죠. 아니 경제학한 사람들이 돈을 무시하고 어떻게 경제학으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도 참이죠. 이 명제도 참. 둘 다가 중요해요. 돈 없이 생명 없고 생명 없이 돈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그게 작년에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제 27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중간에 빠진 적도 있으니까 이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 총회 모든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하는 작년의 주제가 그거였죠. 선진국 너희가 탄소 배출하고 먼저 경제 성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개도국이 죽게 생겼다. 우리 도서 지역은 물에 잠긴다. 너희가 이 보상을 해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loss and damage입니다. 돈 대라. 너희가 돈 안 되면 우리는 우리를 그냥 가겠다. 우리는 석탄 발전 그냥 간다.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국가들의 석탄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당분간 석탄 발전 줄일 생각 없어요. 모든 화석 연료 중에 배출 계수가 가장 높은 탄소 배출 계수가 가장 높은 게 석탄이거든요. 줄일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당분간. 한국이 아무리 탄소 중립, 저탄소, 탈탄소 다 해도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버티고 있는 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 포기다 하면은 이제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어쨌든 개도국에 돈을 제공하겠다, 기술을 제공하겠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이제 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거죠. 둘 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한국 경제는 그동안 돈의 95%, 생명의 이제 한 5%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 생명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있는데 아직은 매우 약하다. 아직은 매우 약하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에 옛날에 산은 이랬고요. 이게 산림청 사진인데 이게 어느 산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산인지. 산 이름은 아마 좀 일부러 이름을 뺀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하다고 느꼈는 건지 그냥 우리나라 50년대 산의 모습. 이거는 조선 후기의 빈곤, 일제의 수탈, 한국 전쟁 이 3종 세트로 우리나라 산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늘 볼 때마다 행복한 이제 이런 산을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나무가 큰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하셨고 저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열심히 심었더니 유엔이 인정한 2차 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나무가 없으면 이게 산에 등산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죠. 산에 나무가 없으면 경제도 망치죠. 잘 모르세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왜 경제가 망가지는지. 일단 농업이 안 됩니다. 비가 오는 순간부터 바로 물이 그냥 농토를 휘슬고 지나가면서 이 흙에 위에서 30cm 가장 비옥한 땅이 다 물에 다 씻겨 내려가면서 농업 생산성이, 토지 생산성이 그냥 급락하는 거죠. 그게 지금 먼데 찾을 이유가 없어요. 북한이 그런 거죠. 북한의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다 땔감으로 쓰려고 다 빈곤하면 그런 거죠. 북한에 지금 가서 확인도 과거에 이제 갈 수 있었을 때 가봤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북한에 가서 아궁이를 지원해 준 사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워낙 이 주민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아궁이를 제공해줘서 이걸로 취사도 하시고 난방도 하라 겨울에. 근데 이 사업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아궁이만 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땔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석탄이나 구공탄이나 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궁이 주면 나무가 있는 대로 다 베어내서 그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태우는 거죠. 산에 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그래서 비만 오면 홍수 나고 비만 오면 콜레라 창궐합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변수다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얘기는 이거는 이제 순천만인데 그냥 한번 기회 되면 가봐요. 이런 게 앞으로 한국 경제 또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돈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는 이제 우리나라 생태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이것 때문에 아주 대박 났어요. 1년에 이 순천만을 보러 몇 명쯤 갈 것 같아요, 관광객이? 코로나 때는 이제 관광업이 망했으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1천만 명이 이상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의 재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좋아졌겠죠. 돈도 벌고 생명도 살리고. 과거에 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까지 막 요식 업소, 뭐 잠자는데 막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거 다 몰아내고 완전히 절대 보전 지역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길이다. 이런 역설을 우리 순천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전 세계의 글로벌 GDP를 역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데 태어난 거죠. 그냥 1800년 동안 그냥 바닥을 기다가 불변 가격 기준으로 바닥 기다가 최근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딱 100배 성장한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물적 토대는 바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많지 않죠.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가지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 대한민국에 있나요? 석탄이 유일하게 있는데 질이 낮아가지고 화력 발전에는 못 쓰죠. 그냥 우리 옛날에 구공탄, 내가 어릴 때 썼던 구공탄 정도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탄, 석유, 가스 이 순서대로 이제 대량 개발이 되고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인류가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몰랐던 거죠. 이걸 한참 달려오고 보니까 아유, 탄소가 이렇게 배출되는구나 여기서. 이걸 몰랐던 거죠. 인류의 무지고 뭐 사실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과학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탄소 배출이 자꾸만 되는데 뭔가 기후 기상에 영향을 주고 이른바 온실 효과라는 것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학계에서 예일대 롤다우스 교수가 처음으로 78년도에 이제 그 논문을 쓰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 다이내믹 최적화, 동태 최적화 모형을 써서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이 이제 기틀이 돼서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한 겁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의 업적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 상관성을, 인과성이죠.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 내가 89년도에 박사과정 들어갔거든요. 미국에. 딱 갔더니 이제 환경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긴 갔는데 첫 학기에 딱 봤더니 뭐 첫 학기 미시거시 막 이런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딱 플라이어가 떴어요. 제목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에 관한 학제간 세미나. 지구 온난화에 관한 학제간 세미나. 너무 그냥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클라이밋 체인지 이전에 썼던 말은 바로 글로벌 워밍이란 말이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제 가서 당연히 뭐 바빴지만 가서 이건 학점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수업인데 뭐 경제학 교수도 와 있고 뭐 기상학 교수도 와 있고 심지어 철학 교수도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환경 윤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한 학기 동안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워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로 용어가 기후 변화로 바뀌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더 최근에 MIT에 내가 재작년에 이제 한참 코로나 때 MIT에 핀다이크 교수라고 들어봤죠? 미시경제학 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하고 대담을 하는데 이분은 클라이밋 카타스트로피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이분 주류 중에 주류인데 기후 재앙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기후 재앙 이제 엄청나게 오는데 기후 재앙 이거 막으려면 탄소 톤당 탄소세 200달러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200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이제 26만 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탄소 가격을 제일 비싸게 매기는 지역은 뭐 아주 일부 뭐 조금 이상한 영향력이 없고 이제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이 이제 한 11만 원 정도 해요 현재. 근데 벌써 2년 전에
26만 원 이러니까 약간 놀랬죠. 근데 지금은 뭐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거 막으려면 이제 뭐 최근에는 막 500달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이 정도 가격 매겨야 된다. 거의 뭐 어지간한 기업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지금 경제학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탄소 배출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미래의 성장 경로와 사회적 할인율 이것도 사실은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못 들어본 학생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란 거 알아요? 들어봤죠, 그죠? 예비 타당성 이게 내가 KDI 출신이에요. 내가 박사 받고 첫 직장인 KDI입니다. KDI가 뭐 지금도 괜찮죠? 옛날엔 더 괜찮았어요. 우리 때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나온 직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이제 하자 해서 모든 매뉴얼을 다 KDI의 선배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몇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해내자라는 것을 이제 모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 매뉴얼을 지금도 여러분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거부터 만들었던 이 비용 편익 분석의 매뉴얼이 쫙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산 역사입니다. 이 경제학 분야의 큰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국책 사업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해.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따지는 시대가 90년대까지 다 그랬죠. 저도 뭐 이 사업 저도 이제 뭐 재정학과 이제 환경경제학의 그 언저리에서 연구를 하니까 이런 사업 몇 개 해봤거든요. 그 하면은 정말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사업 통과시키려고 해야 자기 지역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 예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짧으면은 30년, 길면은 50년 내 기한을 두고 이 사업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뒤에 편익, 30년 뒤에 뭐 50년 뒤에 편익 이게 지금 관점에서 얼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개념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사회적 할인율이죠. 그래서 1999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사회적 할인율은 8.5%였습니다. 우리나라가 8.5%를 썼어요. 굉장히 높다. 뭐 당연히 이제 뭐 당시는 정말 그 IMF를 막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때 막 이자율이 뭐 98년도에는 20%까지도 가고 막 끔찍했었으니까 또 어쨌든 8.5%로 잡아가지고 20년 동안에 쭉쭉쭉 떨어져서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죠? 4.5%까지 와 있습니다. 할인율이 한 20년에 걸쳐서 8.5에 4.5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편익과 비용이 지금 시점에서 할인됐을 때 매년 이제 8.5로 할인하다가 4.5까지 내려온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 보고서는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굳이 기후 경제학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워낙 경제학계에 뭐 주류 비주류 다 통틀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준 보고서입니다. 스턴 리뷰라고 하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발간됐고요. 스턴은 당시에 세계은행 부총재도 지냈고 LS의 교수였어요, 영국에. 스턴 리뷰가 한 700쪽 되는데 다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40쪽짜리 이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가 있어요. 그건 친절하게 번역도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글 들어가 찾아보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제2장에 제2장 저 제목 보세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나랑 통하는 경제학자가 있구나 이런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제목 보세요. 제목이 경제학, 윤리학, 기후변화. 여러분 이 제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톤 교수가 월드뱅크 부총재를 지낸 경제학자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학부 경제학 들으면서 윤리라는 말 들어본 학생 가끔 있을 수 있죠. 거의 없죠. 근데 윤리 이런 말 나오면 경제학생들이 대체로 경기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파지티브 이코노믹스만 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난 별로 그런 거 이렇게 말 그대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2장 제목이 경제학, 윤리학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경제학자가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이 뭐냐? X축엔 시간이 있고 Y축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시간 한 2100년 잡아봅시다. 나는 2100년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다. 한도 몇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확률 1입니다. 2100년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없어. 근데 이제 Y축은 소득인데 대안 1과 2를 이제 이 스턴 보고서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대안 1의 성장 경로와 대안 2의 성장 경로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우리 사회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대안 1과 대안 2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이러면 이제 가정에 따라 다른데 이런 얘기만 이런 그냥 알아서 가정해. 알아서 경제학에서 딱 따라오는 말.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당연하죠. 대안 1과 2 어느 쪽? 장기적으로 어디가? 대안 2가? 못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죠?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늘 말하는 호모 에코노믹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 합리적인 인간, 자기중심적 모형 이거에 따르면은 여러분 100%다 뭐를 택해야 됩니까? 다 대안 1을 택해야 돼요. 2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근데 물어보면 2를 의외로 많이 택해요. 그래서 너가 착한 거냐 나이브한 거냐? 왜냐하면 대안 2가 저 높은 소득을 향유하는 때는 우리는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꾀돌이 학생은 교수님 이 골든 크로스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이걸 또 묻더라고. 그래서 너는 경제학 공부 좀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학부생들이 이렇게 물어요 가끔. 이 보고서에도 그거를 딱 적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번 바뀌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현재 세대 입장에서는 대안 1이 나올 수 있죠. 왜? 지금 내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 세대, 내 손주 세대를 생각하면 이 대안 2가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건가?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등장한다? 이 사회적 할인율이, 이 소셜 디스카운트 레이트 등장하는 거죠. 이 사회적 할인율을 가지고 저 2100년도에 엄청나게 높아진 소득을 지금 시점에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하면 도대체 얼마냐? 이거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야 되니까 이건 뭐 경제학자의 숙명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할 거냐? 사회적 할인율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경제학계의 논쟁이 이거는 아주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학부 한 고학년 정도면은 이해가 되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글 들어가 보면 그 당시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진영이 딱 갈라져서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잡자는 파와 낮게 잡을 수 있다는 파와 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 에틱스가 들어간 걸로 봐서 스턴 교수는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잡았겠습니까? 낮게 잡았겠습니까? 낮게 잡았겠죠. 왜? 미래에 창출될 소득을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높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턴 교수는 이 사회적 할인율을 연간 2% 이하로 잡았어요. 약간씩 다르게 했지만 연간 2% 이하.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비판의 잣대를 가한 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누굽니까? 롤다우스 교수예요. 롤다우스 교수는 그 당시 이 보고서의 가장 최고의 비판자였습니다. 말이 안 된다. 당신이 윤리학자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당신은 경제학자 아니냐. 경제학자는 현실과 숫자로 말해야 한다. 현실에서 추정해보면 사회적 할인율이 절대 2%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2%라는 값을 써서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지금 시점에서 현재 가치하는데 그렇게 높게 잡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계산해보면 최소 4%다. 최소 4%다. 그래서 2% 2% 이하 대 4% 이상의 싸움이 된 거죠. 스톤 교수는 대안 2를 지지하면서 이게
나의 윤리적 관점만이 아니다. 사회적 할인율을 낮게 잡았더니 지금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쓰는 것이 그로 인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이 현재 가치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쓰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2 trillion, 그러니까 2조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계산까지 했어요. 2조 달러 이상이면 지금 우리나라 GDP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톤 교수는 사회적 할인을 낮게 잡을 때는 윤리적 관점을 도입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절대 현재 세대보다 낮게 볼 수 없다. 다 중요하다. 할인을 높게 잡을 수 없다. 낮게 잡았더니 합리적 결과가 나오더라. 지금 열심히 탄소세 부과해야 된다. 열심히 배출권 거래세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서 마련된 거죠. 지금도 사실은 뭐 그 처음만큼 세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논쟁은 뭐 논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로우, 스티글리츠, 멀리스, 아마티아 센, 이 다 노벨상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은 다 스턴 교수에 붙었습니다.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나는 훨씬 관대해줘야 되겠다. 나는 미래 세대에 훨씬 관대해지고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쪽에 반대되는 분들은 노벨상이 근접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들이 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놀드하우스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실토라이가 많이 싸웠어요. 한 10년 엄청 싸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이쪽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할인율을 높게 잡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KDI에서도 사회적 할인율을 몇 %로 잡을 것이냐는 것은 늘 우리 학자들의 논점입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어지간한 사업들이 다 통과가 돼서 문제예요. 너무 높게 잡으면 또 너무 통과가 안 돼요. 그렇다고 사업별로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정책은 할인율을 낮게 잡고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할인율을 높게 잡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자의적이니까 이것도 안 돼. 굉장히 아주 논쟁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정책은 많이 아닙니다.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애더프테이션, 뭐죠? 적응 정책.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거냐. 이거 하나.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서울에 사는 분들은 작년 여름에 서울에 물난리 난 거 경험했죠? 내가 있는 서울대학교 근처의 관악에서도 그 반지하에 사는 분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짐작이 되죠. 아, 기후변화는 역시 계층별, 지역별로도 불균등한 피해를 야기한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실제로 다음 6월 달에 내가 미리 공지하는 건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잘 나가는 요새 미국의 아주 젊은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해요. 6월 첫째 주에 하는데 이분이 우리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몇 년 전에 그 엄청난 미국으로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후변화가 학업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대단히 실증 분석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엄청 미국에 충격을 던져줬죠. 불평등부터 모든 문제가 여기서 야기된다라는 논문을 써서 여기가 이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UCLA 교수로 갔는데 최근에 그 논문 이후에 유펜으로 옮겼더라고요. 더 잘 나가는 대학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후변화 불평등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애더프테이션에 관련된 거, 적응에 관련된 거, 적응에 어떻게 할 거냐. 다르다.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 다르고 개도국 다르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후 약자, 환경 약자 이런 말을 쓰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관심 있는 미티게이션, 뭡니까? 완화죠.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턴 보고서는 이제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거죠. 어떻게 탄소를 줄일 거냐. 핀다이크에서 말하는 탄소 톤당 200달러 이런 게 다 이제 미티게이션에 관련된 겁니다. 완화. 딱 두 개예요. 정책은 많이 없어요. 이 두 개. 저는 개인적 관점, 우리 국가적 관점은 애더프테이션에 적응에 더 돈을 써야 되잖아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경제학 좀 공부한 학생 알잖아요. 저 미티게이션은 이 프리 라이딩의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렇잖아. 왜냐하면 탄소는 글로벌 오염물질이니까. 이른바 글로벌 퍼블릭 배시예요. 공공악인 거죠. 공공악. 그러니까 누가 배출하건 관계없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이 줄이면 나는 안 줄이고, 남이 안 줄이면 나도 안 줄이고, 이런 전형적인 아주 단순한 개인 이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애더테이션에 뭐 물 배수구 만들고 어려운 분들 다 지상으로 집 올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남는 투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그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하고 한 2년 전에 이제 이 화상 회의 이제 세미나 하면서 1대1 대담할 때 이제 슬쩍 던졌어요. 뭐 답은 뭐라고 할지 뻔히 알았어요. 그렇지만 던진 거죠. 이 한국은 뭐 선진국 됐지만 그래도 탄소 배출 비중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 9위거든요, 지금. 전 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이에요. 그런데 배출 비중을 보면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7%를 싹 다 줄여도 다른 나라가 하나도 안 줄이면 98.3%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던졌더니 이제 삭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 뭐 이해하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가면 저 완화에 노력을 안 기울이면 적응도 안 될 거다. 왜? 너무너무 지금 무서울 정도로 기후변화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면 적응도 백약이 무효다. 이제 이런 본인이 이제 맨하탄 살잖아요. 콜롬비아 대학의 맨하탄에 있으니까. 과장인지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난 보인다. 물이 들이차는 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물이 막 들이찬다. 그리고 막 이 태풍만 오면 무서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겠지. 섬이니까. 맨하탄이 섬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미국에 그래서 지금 맨하탄과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해안가에. 무서운 거죠. 실제 부동산 가격에 기후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유럽은 뭐 벌써 그렇게 됐고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해운대에 집 있다고 너무 좋아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공유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막 하도 우리나라 비도 많이 들이차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2060년까지 비는 더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지만 김광열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세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이 강수량 예측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정리퇴임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제학자가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인 거죠.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나라 이 척박한 경제학의 저 토양에서 그래도 이런 융합 연구를 했다는 게 뭐 저는 지금도 그래서 공대 교수, 의대 교수하고 종종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김광일 교수님의 이 강수량 예측 자료를 받아서 패널 모형에 집어넣어서 다른 경제 변수, 사회 경제 변수를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봤더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증가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99%가 다 물과 관련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약간 심상치 않지만 아직까지 뭐 센 지진은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99%나 물과 관련돼 있어요. 다 태풍이죠, 태풍, 홍수. 이게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과거에 우리나라의 최악의 태풍은 2002년도에 있었어요. 2002년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갓난아기도 뭐 있고 뭐 아주 초등학생이 그럴 것 같은데 그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는 게 왔습니다. 태풍 루사라는 게 와서 이게 이제 제주도 남쪽에서 쭉 와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기상청 예보 들으면은 저 태풍이 중국으로 빠져줬으면 일본으로 건너가줬으면 이런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불행히도 바로 상륙을 한 거죠, 남한으로. 그래서 전라도로 상륙해서 충청도를 지나서 강원도로 빠져나가서 혹시 고향이 강원도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의 강릉에 하루에 800mm 비가 내렸어요. 비가 800mm가 내렸습니다. 800mm가 초토화가 된 거죠, 완전히. 이 강력한 태풍이 남한을 훑고 지나가서 그때 피해가 6조 원이었어요. 6조 원. 인명 피해 제외, 재산 피해만. 경제학자들은 인명 피해도 다 계산 가능하죠. 그냥 1인당 생명가치, 통계적 생명가치를 다 계산합니다. 미국은 한 600만 달러 돼요.
한국은 한 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치도 다른 거죠. 개독은 훨씬 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경제학자는 그런 연구를 해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뭐 비윤리적이라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꼭 필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인적 손실은 제외하고 물적 손실만으로 계산한 게 6조 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비예측 강수량 예측 갖고 넣어봤더니 한 27조 원이 나왔어요. 앞으로 27조 원. 그때 있었던 비 피해의 4배 정도가 생겨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작년에 강남 사는 학생들 강남에 물 폭탄 내린 거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막 왜 미리 해저가 아니죠. 땅 밑에 터널을 안 만들었냐, 막 이제 비판도 엄청 많았는데 또 많이 지나갔죠. 아마 이런데 선제적인 투자하는 정부는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안을 가진 책임 있는 정치인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연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있겠죠. 다 있어요. 확연히 생겨납니다. 이런 자연 재난으로 인한 그러니까 성장이 되다가 한번 꺾이는 거죠. 꺾인 다음에 어떤 성장 경로를 다시 밟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최근의 경향 연구는 올라갔다 꺾이면 원래 선으로 추세선으로 가지 못한다. 아래서 그냥 간다. 이런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게다가 서울이 고향인 학생들은 더 긴장해야 될 게 이때 이분 데이터를 시도별로 제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비는 앞으로 강원도와 서울과 경기도에 남쪽보다 훨씬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집도 잘 선택해서 하세요. 침수 잘 되는 지역은 개인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요새 유명한 도시 계획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뭔지 들어봤죠?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빠른 속도로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기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기후의 언어로 경제를 빨리 말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지금 뭐 이제 WTO의 시대가 가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의 시대가 오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의 과거의 세계화 시대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최소한 이제 종언을 고하는 분위기죠. 뭐 엄청 빨리 바뀌어서 헷갈릴 정도예요. 통상하는 분들하고 국제 통상하는 경제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이제 WTO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후를 명분으로 한 자국 산업을 그냥 미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미국의 과거에는 그냥 다 아웃소싱 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이 세미컨덕터도 만들겠다, 반도체도 만들겠다, 미국 기업도 힘내라, 또 삼성전자 미국에 와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너무 적나라하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뭐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오해가 많아서 뭐 땅이 좁으니 안 된다, 뭐 날씨가 내가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야 이렇게 상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가? 여러분 저 독일과 한국 중에 두 나라 중에 일사량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독일과 한국 중에 의외로 독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독일이 뭐 하도 재생에너지 강국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위도가 높죠. 비만이 우리나라가 1.5배 일사량이 많습니다. 태양광을 하면은 한국이 훨씬 잘 되는 거죠. 훨씬. 하여튼 그런 아주 잘못된 이런 그리고 그 실제 팩트를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게 빨리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아마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RE100과 ESG와 CBAM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 앞으로 이제 7년 남았어요. 이 7년 동안 탈탄소 무역 규범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정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질문을 할지도 모르지만 뭐 아리백에 대한 질문을 아마도 할 수도 있고 뭐 요새 뭐 CF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어쨌든 그냥 약자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E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E는 뭘까요?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E는 electricity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발전시킨 전기예요. 정확하게 Re는 electricity. 그러니까 그 전기만 쓰자 이런 거죠. 우리 공정에서 전기도 쓰지만 열도 쓰죠.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는 최소한 재생에너지로 하자. 재생에너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 지침서에 보면 재생에너지는 딱 5가지입니다. 햇빛, 바람, 바이오, 지열, 바람 뭐냐? 수력, 물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뭐 수력도 있고 소수력도 있고 파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들은 있고 파력하는 스타트업도 있더라고요. 파력. 그거 3D로 보여주는데 멋은 있더라고요. 다 돼요. 기술은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비싸다. 비싼 게 문제지. 비싼 게. 근데 막 파도 치니까 이게 막 전기 막 만들어지고 주파수가 불안정한 게 문제긴 한데 이거는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기술이 나와서. 근데 비싼 게 문제예요. 도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전 세계 도서 지역에 이 도서 지역은 이게 전기로 좀 고립망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다로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고립망이니까 주로 섬에는 석유 발전기를 돌립니다. 석유 발전기 비싸요, 석유 발전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때는 파력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 이제 이런 평가여서 하여튼 이 5가지, 이 5가지로 이제 전기 만들어서 하자. 스코프 3는 뭘까요? 스코프 3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기업들 여러분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한민국의 빅4 이 기업들이 뭐 S기업, 또 다른 S기업, L기업, H기업 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다 아리백에 가입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S전자가 가입함으로써 이제 활용 점정을 딱 찍은 거죠. 내가 이 에피소드 한 가지는 얘기해 줄게요. 실감이 좀 될 거예요. 미국에서 애플의 CFO가 S전자의 미국 최고 책임자, 미국 사람이죠. 또 다른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 회사 S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미국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작년 여름이래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 또 얘기를 들었으니까 대놓고 다 얘기하더래요. 너희들 아리백 언제 할 거냐? 너희 하이닉스는 아리백 가입이라도 했지. 너 S전자는 뭐 하고 있냐 지금. 가입도 안 하고. 우리 거래선 바꾼다. 그 말을 거의 통보식으로 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S전자가 작년 10월에 아리백 가입을 선언합니다. 2050년까지 아리백 달성하겠다고. 2050년이면은 이 지침서의 마지막 끝이에요. 애플은 아리백 언제 달성했는지 아세요? 이미 달성했어요. 2018년도에. 이미 끝났어요. 스코프 3가 뭐냐? 애플이 원래 이 지침서에 따르면 그냥 자기만 아리백 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뭐랄까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자기와 거래 관계, 내가 고객인 애플이 고객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희도 아리백 하라라고 요구하고 압박하고 괴롭혀요. 이게 스코프 3입니다. 알겠죠? 자기에게 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연료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공급하거나 뭘 이제 더 크게 보면 이제 이 전주기로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요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아리백을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아리백을 시작했던 글로벌 캠페인하는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해요 막 지금. 이거 왜 할까요? 애플이 너무 기후변화 문제를 스턴 교수처럼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니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야 소비자와 투자자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 참 괜찮은 기업이다. 너희 물건 살게. 너희 투자할게.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경제학적 용어로 소비자들의 선호 체계가 바뀐 거죠. 투자자들의 선호 체계가 바뀐 거죠.
그거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캐치를 못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거를 엄청 선전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전에 산에 탄소세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상이 돼요? 탄소세라는 게 국가가 도입하는 거지 무슨 기업이 도입을 해요. 찾아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카본 피라고 치면 딱 나와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또 엄청 또 이거를 막 밖으로 알리고 실제 그 성과가 어땠다, 비용 절감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알립니다. 탄소 배출은 당연히 줄었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스코프 3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기업들이 이걸 요구하는 이게 이제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시작했던 영국의 이 시민단체는 너무 좋은 거죠. 알아서 해주네 시장이. 그래서 가장 큰 오해가 아리백이 규제인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고위 공무원이 아리백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이거 규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ESG 영향 많이 하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요하고 역시 이제 금융기관도 나서고 국가도 나선다. CBAM 아마 들어본 학생도 국제무역이나 통상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알 텐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CBAM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탄소 국경세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근데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카본 보더 텍스 이러면은 유럽 연합에서는 경기 일으켜요. 아니야, 우리 세금 아니야 이거 제도야 제도. 왜 그럴까요? 무역이나 통상 쪽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짐작할 겁니다. 이게 WTO 체제에서는 사실상 이걸 강제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매개로 무역 규제를 가하려는 국가에 대해서 제소를 하면은 이거 판판이 지는 사안이에요. EU가 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안 집니다. 안 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해요. CBAM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WTO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 동종 제품에 대해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거는 애초에 자유무역기범의 제1조에 어긋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국민 대우 원칙, 최애국 대우 원칙 뭐 이런 거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돼. 그런데 한다는 거죠.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너희가 그 물건 만들면서 배출하는 탄소가 유럽 국민 죽인다 이거예요. 글로벌 오염물질이니까. 그게 WTO나 가트 체제 내에 제20조의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거죠. 저는 그걸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머리 잘 굴리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돌파하고 지금 이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철강이 1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5대 업종의 하나로 들어갔어요. 석유화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철강보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크죠. 어지간한 기업은 석유화학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세계가 지금 2020년대에 한국 경제를 우리가 기후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경제 활동에 지금 엄청난 제약과 위협이 가해지는 사안으로 좀 다가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정부가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최근에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사실은 이 잘못하면 산업 공동화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작년 초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광역시에 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역시에 경제부시장이 따라 나오더니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해외 기업이 우리 이 지역에 직접 투자하려고 그래서 이거 FDI 받는 거는 요새 모든 나라의 소원 아니에요. 모든 광역시 지자체의 소원인데 딱 묻는 게 그 얘기들이에요. 아리백 되냐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OECD 꼴찌인데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해외는 안 들어오고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은 도저히 국내에서 못 버티고 나간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일본 소니가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빨리 안 늘려주면 우리 일본 뜬다. 제가 삼성전자 뭐 자주 얘기 많이 해요. 거기에서 교수님 뭐 정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저가 힘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대통령실에. 재생에너지 안 들리면 한국 뜹니다. 그럼 달라질 거라고. 소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뭐 S전자가 뭐 그렇게 기후와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겠어요. 하도 바이어들이 압박을 하니까 그런 거죠. 하도 압박을 하니까. 빨리 갑시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 경제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저 세 번째, 특히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저 에너지 산업, 에너지 시장 가격 체계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후진적인 전력 시장, 이렇게 후진적인 이 난방 가스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올 수 있을까? 무슨 말만 하면 또 당신 민영화주의자지 막 이러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시장 메커니즘이 전력 시장이 작동 안 해서는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 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전기요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좀 이래요.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왼쪽은 전기요금, 오른쪽은 가스요금이에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이 수많은 유럽의 국가와 비교해서 저 위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태반인데 여기에. 가스요금 역시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5배, 6배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뭐라고 써요? 지난 겨울 제일 많이 들은 말 뭐죠? 난방비 폭탄. 벌써 또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여름 전기요금 폭탄. 그 영어로 정말 그렇게 직역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자 신문들이. 가스빌 밤, 가스빌 밤 이런 말을 써요. electricity bill 밤.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이게 콩글리시인지 이게 뭔지 하여튼 뭐 이런 말을 막 써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 작년에 한전 적자가 얼마였죠? 그 유명한 숫자 33조 6천억. 경제학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겠나?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때문에 정말 정부에 분노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냈어요? 아니 뭐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가격 탄력성 이런 거 적용 안 했어요? 좀 비싸지면 적게 쓰고 이러는 거 맨날 공부하잖아요 우리. 전기요금 그렇게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유럽 봐요 유럽. 4배 5배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 가스 시장이 다 연동돼 있는데 유럽만 다 오르고 우리나라 안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소매요금을 다 통제. 이른바 프라이스 실링을 가하는 거죠. 그냥 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상화시킵시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몰라서 그래 당신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야. 자, 지지난주군요. 월드뱅크에서 6명의 박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 보고서 쓴 다음에 지금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전 세계적인 이 에너지 관련, 농업 관련 보조금 철폐하자 뭐 이런 게 의역하면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KDI하고 공동으로 월드뱅크하고 발표했고 저도 주제 발표했어요. 가서 제가 신나게 좀 얘기했습니다. 이거 봐라. 그분들이 이제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을 계산을 쭉 했는데 한국은 2020년도 기준으로는 이 보조금 상위 20개국에 명시적 보조금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다. 왜냐하면 2020년이 무슨 해입니까? 코로나 첫 해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수요가 없으니까 성장률이 다 막 마이너스 막 이런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러니 가격이 떨어졌고 한전은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니까 4조 원 흑자를 본 거예요. 2020년은. 근데 2022년 한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 가스요금 오르면 이게 대체제니까 석탄 가격도 오르죠. 다 올라요 같이. 그래서 다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가격을 이렇게 하니까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2배가 차이 나는 말도 웃을 수도 없는 경제 원리를 완전히 어긋나는. 한전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그래서 깔끔하게 33조 원의 적자를 본 거예요. 일반 기업 같으면 그냥 싹 망할 일. 아니 3조 6천억도 아니고 33조 6천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박사들한테. 이게 바로 당신들이 정의하는 명시적 보조금 맞지 않냐? 가격 통제에서. 맞다. 엄지척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대요. 한국이 이러냐고. 한국이 이런 정책을 쓰냐고. 그게 한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과 이른바 서민의 복지 정책과 기후 정책이 다 연동돼 있어요. 다 단절 중이에요, 지금. 전기요금을 요금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 치환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 저 복지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도 심고 얼마나 제가 공익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전기요금으로 복지정책 쓰면 안 된다. 가스요금으로 복지정책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직접 보조해 줘야죠. 현금이든 현물이든. 그렇게 하는 게 전공법이죠. 정도죠. 제일 부작용이 적고. 자, 빨리 갑시다. 그러다 보니 산업도 너무 후져요.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엄청 씁니다, 전기. 우리나라 기업이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기술 개발이 늦어져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금이 싸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 효율 개선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합니까? 손해인데. 저라도 안 하겠어요, 저라도. 제가 CEO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저 아래 가장 예쁜 색, 초록색으로 칠한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제 꼴찌인 나라입니다. 한국 데이터는 7.5, 국제에너지기구 데이터는 8.6, IEA 데이터가 좀 과대 추정됐고 그나마 7.5도 정확하지 않아요. 신에너지라고 신자가 붙는 바람에 신이 이게 재생에너지가 아닌데 신 그러면 뭔가 첨단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첨단 아니고 그냥 석탄 쓰는 건데 좀 효율 높인 건데 이거를 신으로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 다 빼면은 순수 재생에너지 한 5%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어요. OECD 국가 31%, 덴마크 80%, 독일 올해 50% 돌파합니다. 가까운 일본 20%, 중국 30%. 이게 지금 괜히 저 교수가 경제학자 치고 참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에너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다. 앞에서 다 얘기했죠. 여러분 아마 맥킨지 같은 데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려면 체력부터 키워야 됩니다. 여기가 이름은 1시 퇴근에 늦으면 4시 퇴근이에요. 오후가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 1시, 이름은 1시 퇴근, 늦으면 새벽 4시 퇴근. 제 제자가 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상원대 때 왔는데 괴롭습니다.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뭐 연봉은 엄청 세죠. 제가 교수생활 28년인데 저보다도 몇 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맥켄지에서 작년에 나온 보고서예요. 작년에 나온 보고서. 이 보고서 보니까 앞으로 2050년에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 발전 비중은 80에서 90%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에서 90%. 맥켄지가 한 얘기니까 저는 뭐 신뢰감이 가요. 기후주의자들이 쓴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혹시 공학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럽은 이미 여기까지 갔어요. 해상 풍력 단지를 저렇게 만들고 나는 가서 헬리콥터 타고 바다로 나가서 봤어요. 윈드 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멋있잖아요. 풍력 농장. 멋있더라. 풍력 농장이라고 불러요. 저 드론은 왜 떠 있겠어요? 누구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했대죠. 혹시 홍보 영상 촬영용으로 뜨나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저거 왜 뜨겠어요? 근데 좋은 개스라고 생각했어요. 어우 잠재력 있다. 근데 이 드론이 뜬 이유는 이 해상 풍력이 원래 재생에너지가 유지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지만 장점이에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 유지 관리하면서 부가가치도 많이 나오고 일자리도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발전원이 바로 재생에너지예요. 그래도 발전 단가는 석탄, 가스, 원전보다 훨씬 싸요. 훨씬 거의 뭐 이제 반값도 안 될 거예요. 저거 왜 뜨냐? 가가지고 점검하려고 가서 고장이 잦으면 가서 이제 인스펙션하고 모니터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이게 바로 이제 EnBW가 독일의 에너지 회사예요. 여기서 개발하는 건 독일 정부의 자금을
재정을 지원받아서 여기다가 물건 싣고 사람까지 태우고, 그러니까 이른바 카고 드론, 패센저 드론. 패센저 드론은 일명 이제 에어택시죠. 에어택시.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 그래서 이제 이 드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장비 들고 한꺼번에 가서 한 번에 끝낸다. 인스펙션 하고 고칠 거 다 고치고 돌아오면 당연히 비용 절감 되겠죠, 그죠? 가서 확인하고 사람이 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혁신의 용광로가 지금 이 녹색 분야에서 일어나서 이건 단언하는데 앞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산업은 바로 그린과 디지털이 주도할 겁니다. 이 그린과 디지털이 전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뭐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디지털은 괜찮은데 잠재력도 있고 뭐 실제 성과도 있는데 그린이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요. 일단 생각도 많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막 혼재돼 있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유럽은 그린을 최상위 가치를 두고 그 하나의 전략과 전술로 디지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기후와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에 지금 탑 이슈다. 환경 이슈를 넘어서 경제 이슈로서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뭐 1시간 반 동안 말씀 달렸는데 책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것도 다 돈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